네, 여러분, 이어서 나머지 20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범죄 처벌법이 나왔는데요. 자, 먼저 가가 이제 맞는 지문인데, 여러 사람이 물품을 팔거나 나눠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뭐 그런 광고, 거짓 광고죠. 거짓 광고. 그래서 이게 20만 원 이하 벌, 구, 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는 한 40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못 외우고 20만 원 이하가 4개 조항, 그다음에 60만 원 이하가 2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광, 암출, 주거죠. 방, 광, 암, 출, 주, 거. 그래서 이게 이제 2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방해, 그다음에 거짓 광고, 그다음에 암표 매매, 출판물 부당 게재.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거가 이 주치소란인데 그냥 주치소란이 아니라 관공서 주치소란이에요. 그냥 음주소란은 10만 원 이하짜리에 있어요. 그래서 60만 원 이하는 관공서 주치소란, 그다음에 거짓 신고, 이게 주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광고 20만 원 이하 맞고요. 자, 나의 경범죄 처벌법 8조 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이건 맞아요. 맞는데 30일이 아니라 20일이죠. 20일 이내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는 해양경찰서장을 제외한 이 경범죄 범칙금 부과하는 거 포함하죠. 포함합니다. 포함.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경찰 관련 법이 이제 큰 뼈대가 조직법, 공무원법, 작용법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조직법, 국자법, 경찰법, 공식적인 약칭은 경찰법이고, 우리는 그냥 흔히 옛날 경찰법하고 헷갈리지 않으려고 국자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약칭은 경찰법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식적인 약칭이 경찰법입니다. 그 경찰법은 육경만 적용돼요. 그래서 저 해양경찰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법과 작용법은 해경이랑 함께 씁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함께 써요. 함께 쓰고 항상 포함입니다. 포함이고. 자, 범칙금 납부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직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해서 납부한 다음에 그 증명서를 제출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직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죠. 취소해야 한답니다. 뭐 또 받을 거야. 뭐 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니 이미 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소해야 한답니다. 자, 가정폭력처벌법. 자, 이게 뭐냐면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할 수 있는 이 가정구성원의 대상이 배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이 있습니다. 이 직계 좀비속은 본인 배우자에 다 들어가요. 본인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그 다음에 동거하는 친족이 있어요. 근데 배우자는 사실혼도 들어갑니다. 사실혼도 들어가고 배우자이거나, 그러니까 하여튼 배우자는 이 법 안에서 다 사실혼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배우자는 배우자이거나 또는 배우자였던까지 들어갑니다. 또 이 직계 좀비속도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다 들어갑니다. 또 그다음에 뭐 서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똑같이 서자 관계에 있거나 서자였었거나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동거하는 친족만큼은 였던 사람은 안 들어가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친족만 이 가정 구성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 H가 친족인데 따로 살고 있어. 그러면 가정 구성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친족은 지금 동거하고 있는 친족만 가정 구성원입니다. 옛날 동거했던은 안 들어갑니다. 자, 경비경찰. 자, 경비수단의 종류 중 체포는 경직법에 근거를 둬요. 체포는 형소법이지. 체포는 형소법. 그래서 경비경찰의 수단이 경고, 제지, 체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고는 간접적인 수단이지. 직접 막 물리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제지, 체포는 직접적 수단이죠. 그러나 법령은 경고, 제지가 경직법이고 이 체포는 형소법이죠. 형소법. 그래서 이렇게 좀 엇갈리게 좀
해당이 됩니다. 자, 도교법. 하여튼 뭐 도교법은 이제 엄청 우리 경찰학 또 실무종합 안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이번에 나온 문제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박스형으로 나오니까 조금 짜증나죠. 박스형으로 나오니까 좀 어렵긴 하죠. 근데 다만 이제 OX로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자, 보도란 이 사람이 다니는 게, 보행자가 다니는 게 보도지 않습니까? 보행자의 길, 차도, 차의 길, 보도, 보행자의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의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또 뭐 여기 노약자용 보행기가 있죠. 이런 것들이 보행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지. 그래서 이게 차가 되면 차에는 안 들어가지, 이것들이요. 그죠? 이게 차가 아니니까 보행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나왔을 때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차에는 안 들어가니까 제외돼야 되는 것이고 보행자에는 포함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에 자동차란 척기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해서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가 뭐죠? 승승화특이 건이죠. 그래서 승용, 승합, 그 다음에 화물, 특수, 이륜, 그 다음에 건설기예요. 그래서 원자는 안 들어가죠. 왜냐면 자동차하고 원자하고 합하면 자동차 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차 등에서 이 등이 빠지려면 원자는 빼줘야 맞죠. 그래서 자동차에 원자는 안 들어갑니다. 자동차하고 원자를 합해버리면 자동차 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승승화특이 건에서 건은 건설기계 전체가 아니죠. 건설기계 10종만. 그래서 건설기계 관리법 21조 1항에 따른 건설기계만, 건설기계 관리법 26조 1항에 따른 건설기계만, 즉 건설기계 10종만 이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모든 건설기계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틀린 것이고, 여기도 제한을 해줘야죠. 제한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원자가 들어가서 이제 확실히 틀린 것이고요. 자,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인명보호장구를 차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곧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했으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하게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안 되지. 개인형 이동장치가 기본적으로 원자잖아요. 원자이면서 자전거 등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놨냐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게 자전거랑 비슷하게 다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은 자전거하고 똑같이 규율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자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서는 원자랑 똑같이 규율하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원자예요. 원자! 어린이가 어떻게 해? 면허증이 있어야지. 원자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뭐 장구를 착용하면 가능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면허를 딸 수가 없으니까. 자, 모범 운전자란 이게 마네요. 마가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모범 운전자 관련해서 시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라 이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거든요. 근데 이게 좀 우리의 뇌리에 좀 잘 안 들어온 왔던 것이라서, 그래서 하여튼 이 항이 제일 좀 어려웠는데, 이 기준이,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큰 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모범 운전자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출국관리법. 자,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할 때 어떻게 출국금지를 하죠? 이 출국금지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긴급 출국금지를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때는 6시간 내에 요청을 해야 되고, 사후에 6시간 내에 요청해야 되고, 12시간 내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시간, 12시간, 이게 12시간입니다. 6시간 내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되고, 12시간 내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2시간 내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입니다. 왜냐? 이 출국금지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인데, 이 수사기관한테 긴급 출국금지 하게 한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짧게 끌어놨어요. 그래서 6시간, 12시간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으려면 이 여권 등 지니고 있어야 되고 또 보여달라고 하면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권 소지 제시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18세가 아니라 17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17세로 하면 헷갈리니까 17 나올 때마다 17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7이에요. 17. 이것만 17이 아니라 이 외국인이 이제 입국할 때 생체 정보 제공 의무가 있죠. 생체 정보 제공 의무에 제외되는 것도 이 17입니다. 17세 미만은 제외됩니다. 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에 5년이 지났어. 들었어. 이게 지나지 않은. 와, 여기를 꼬아놨어. 와, 이게 시험장에서 안 보이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눈에는 보이는데 머릿속에 접수가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너무 좀 짜증나는 곳에서 좀 꼬아놨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지 않았어. 그러면 입국금지에 해당하겠지. 근데 5년이 지나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청원경찰을 보시면, 자, 시도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그러면 배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아니, 청원경찰 배치하면 월급 줘야 되는데 시도청장이 줄 거야.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요청이죠, 요청. 그래서 틀렸고요. 나번은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그러면 청원주 및 경찰서장은 징계 처분을 해야 된다? 경찰서장이 청원경찰 징계까지예요. 이 징계권은 이 청원주한테만 한정되고 경찰서장은 아니죠. 경찰서장은 이 징계할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징계 요청권이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징계 요청권이 있고 징계권 자체는 아니 그 청원주 주인이 해야지. 그죠? 3번에 청원경찰은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 규정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이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이 청원경찰 관련해서는 이 국가와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있고 그냥 일반 그냥 민간 기업에 서 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그로 인해서 어떤 불법행위가 발생해가지고 배상책임이 생겨. 그러면 국가배상법 적용돼요. 근데 국가, 지자체 외에는 국가배상법 적용하지 않고 그냥 민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라번도 그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지금 이 답원 생각하면 이제 연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법상 고용관계, 국가자치단체는 아니죠. 국가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사법상 고용관계가 아니라 공무원 고용관계와 유사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국가,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하고 그 이외의 청원경찰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경찰법의 법원, OX. 자, 이 두 개는 맞고요. 자, 불문 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 이것을 조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맞아요. 근데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면 조리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조리가 왜 있어? 아니, 그냥 법률에 위반하면 위법이고 위반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고 그럼 조리가 있을 것도 없네. 그것이 아니라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를 따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되면 위법입니다. 자, 이게 28번 이게 제 교재에 없어요. 이제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비록 우리가 안 본 문제지만 또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막 암기문구로 외울 것도 쫙쫙 외워놓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빨리 탁탁탁 풀고 나서 이런 문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든 허점을 찾아내야죠. 자, 이게 이제 경찰 책임 문제인데 뭐 조건설이 나오고 뭐 원인 제공설이 나오고 또 뭐 직접 원인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수설 판례는 이제 직접 원인설이에요. 다수설 직접 원인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이 행위 책임자로 봐야 한다는 직접 원인설이
다수설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설은 조건을 제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장애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책임자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A가 B를 고용했어. 그러니까 A가 없었으면 이런 장애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B 모델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군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들어갑니다. 이 조건설에 따르면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런 상태가 장애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애 상태가 발생했어. 근데 그런 것은 거의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조건설에 의하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의도적인 간접 원인 제공자 이론, 목적적 원인 제공자 책임설을 인정한다면 A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서 A로 하여금 B를 쇼 인도해서 나가도록 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A가 자기 의사 하에 이 B를 서 있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A를 움직이면 이것을 해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A가 의도적인 간접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접 원인 제공자들은 군중이죠. 최종적으로는 군중들이 모이지 않았으면 A, B가 있더라도 군중들이 모이지 않았으면 이런 장애 상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군중들이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원인 제공한 것이 저 A한테 간접적으로 원인 제공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에 따르면 A한테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근데 3번 직접 원인설에 의할 때 경찰 책임자는 B이다. B가 누구죠? 모델? 아니죠. 아니 A, B가 있다 하더라도 군중들이 모이지 않았으면 이 장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군중들이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그래서 이 직접 원인설은 B가 아니라 군중들이죠. 군중.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래서 이것을 이 내용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읽어보시다 보면 딱 걸리는 것이 직접 원인. 직접 원인은 모여있는 것이 지금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직접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재에서 좀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맞추실 수는 있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설사 틀렸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시험이라는 것은 막 모든 문제를 다 맞추려고 엄청 넓게 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그냥 희미해지는 것이죠. 흐리멍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분량을 한정해서 그 한정된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이 객관식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풀 것들은 확실하게 풀고 나머지 혹시 생소한 것이 있어. 그것은 시간을 더 들여서 어떻게든 허점을 찾아내서 풀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의 특성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객관식의 특성이 이 사지선다의 객관식의 특성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100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 또는 모든 것을 그냥 적절하게 알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객관식 고득점의 사지선다의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왜냐? 사지선다의 특징이 한 문제에 1, 2, 3, 4가 있는데 1, 2, 3, 4를 완벽하게 다 알아야만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 2, 3을 확실히 알아. 그러면 4번에 내용은 모르지만 4번의 OX는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이죠. 1, 2, 3이 5야. 그러면 4번이 반드시 X지. 그렇죠? 1, 2, 3이 5X, 5야. 그러면 4번은 반드시 5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그래서 이 사지선다형, 객관식 사지선다형 시험은 조금 과장하자면 대략적으로 한 75%에서 85%에 되는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거의 100점 가까이 맞을 수 있는 것이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막 좀 생소한 곳에서 나온다고 해서 막 엄청 넓게 공부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적절하게 바운더리를 정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끝까지 반복하는 것이 그것이 객관식 고득점의 특징이죠. 자, 경찰 책임에 대해서 이번에 경찰 책임 문제가 3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또 한 문제는 완전히 좀 생소한 내용이 나오고 나머지 2문제는 그나마 조금 우리가 좀 아는 내용인데 자,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경찰권 발동으로 경찰 책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어.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경찰 책임 관련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제3자죠. 제3자.
이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제3자 경찰 책임, 제3자 경찰권 발동, 그것을 이 경찰 긴급권이라고 하죠. 경찰 긴급권이라는 말이 경찰 긴급권이라는 말이 긴급할 때 경찰권을 발동한다 이 말이 아니라 긴급할 때 제3자한테 발동하는 것을 경찰 긴급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3자 경찰 책임 또는 제3자 경찰권 발동, 이 경찰 긴급권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손실보상이 기본적으로 이 제3자, 자기한테 책임이 없는데 자기한테 발동하는 그 제3자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경찰 책임자가 아니라 경찰 비책임자를 얘기를 할 때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경찰 책임자는 자기가 경찰 책임을 일으킨 것인데 원칙적으로 또 얘기가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만 원칙적으로는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할 때는 손실보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제3자, 자기가 경찰 책임자가 아닌데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떤 장애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딱 그냥 맞는 자리에 있어서 경찰권이 발동한 그 제3자, 그 제3자한테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그리고 어떤 손실을 입으면 책임자도 아닌데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3자, 경찰 비책임자에 대한 얘기예요. 자, 또 경찰상 긴급사태가 또 나옵니다. 자, 경찰상 긴급상태에 대한 일반적 근거는 경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경찰상 긴급상태가 이것이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경찰 긴급권, 경찰상 긴급상태 이렇게 하면 딱 그냥 머릿속에 제3자를 딱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경찰 책임자가 아닌 제3자한테 발동하는 거. 근데 제3자한테 경찰권 발동하는 그것이 일반법이 없죠. 일반법이 없고 그냥 개별법에 조금씩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이 경범죄처벌법에 공무원 원조 불응, 그러니까 공무원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이 10만 원 이하 벌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관계도 없는 제3자인데 제3자한테 도와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경찰상 긴급 상태 예로 얘기되고요. 또 소방기본법에서 화재 원조 명령. 그래서 불 끄는 거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제3자 경찰 책임, 즉 경찰상 긴급 상태 여기에 대한 개별적 근거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근거가 아니에요. 개별적인 거.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몇 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진짜 국민한테는 굉장히 침입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몇 개 없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자법, 경찰법 상에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에 대한 설명. 이게 이제 뭐냐면 경찰청장이 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전국적 치안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자치 경찰에 대해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2번이 틀렸는데 경찰청장이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 이제 자치경찰에 지휘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돼요. 이것은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이 다수의 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때에는 미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왜 틀렸냐면 이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명령권 발동 이 사유가 비다지입니다. 세 개예요. 비다지예요. 그래서 저 비상사태 등이니까 비상사태가 이제 사유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상사태고요. 두 번째 이 다가 여기 다수시도 적용 필요. 적용 필요. 마지막이 지원 조정할 필요. 자치경찰에서 지원 조정할 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지원 조정 이것이 나머지는 그냥 보고사항인데 이 지원 조정이 사전 의결 사항이에요. 미리 의결을 받아야 돼요. 국경이 미리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다지가 있는데 마지막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사항 지원 조정을 넣지 않고 두 번째 사항을 여기다 넣어놔서 이제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더 틀리신 것 같아요. 자, 국자법상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자,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시도자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뭐 시도자경위원회 심의 의결 다 맞아. 근데 의견을 누구 의견을 듣냐면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이 시도자경위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누구랑 주로 상대하냐? 경찰청장이랑 주로 상대를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 시도경찰청장은 지휘하지 않습니까? 시도자경위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기 때문에 시도자경위가 주로 상대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주로 상대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국가경찰위원회. 자,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0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위원장은 상임이다? 아니죠. 위원장 비상임이고 위원장하고 5명은 비상임이고 상임위원이 1명 있죠. 그래서 위원장, 상임 틀렸고요. 위원회 임기 3년. 맞아요. 연임할 수 있어? 연임할 수 없죠. 그래서 경찰청장하고 국수본부장은 2년 중임할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2년 중임할 수 없습니다. 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3년 연임할 수 없어요. 소청심사위원회 3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3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경위위원은 국경위원이나 시도자경위원이나 국경위원이나 자경위원이나 다 3년 연임할 수 없습니다. 자, 국가경찰위원회 사무는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체라는 것은 국가경찰위원회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청 기획조정관 아래에 옛날에는 국가경찰위원회 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과, 총경 단위급으로 해서 국가경찰위원회 과가 있습니다. 자, 경찰공무원법. 야,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경찰청장은 전이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긴 맞아요. 왜냐면 이것이 특사비리거든. 특사비리. 그래서 특수부문 공무원은 4년 이내, 또 비상사태에서는 2년 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특수부문 특수부문에서 4년 이내는 이것은 전문성을 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정, 총경만 해당하고, 비상사태에서는 뭐 다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비상사태에서 2년 이내 이 경정 이상 전부 다 해당하는데, 경정 이상 치안감이야 다 해당하는데, 그때 경무관 이상하고 총경 경정하고 다르게 임용 절차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 총리를 거쳐, 이게 총경 이상이 아니라 경무관 이상으로 해놓고, 경무관 이상은 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근데 경정 총경은 장관 빠지고 그냥 총리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좀 제일 안 들어오는 맨 마지막 사항인데 좀 출제를 해서 조금 어렵게 좀 느껴지셨을 것 같고요. 자, 임용영상, 임용시기. 여러분, 이게 참 죄송한데 제가 제 책에 없는 내용이 아까 28번하고 이 35번에 맞는 지문 1, 2, 4는 있는데 이 3, 정작 틀린 지문 이게 없어요. 그래서 자,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서 특별승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을 임용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전날을, 사망한 날이 아니라 전날을 임용일자로 봅니다. 그 임용이라는 것이 특진 임용. 그래서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왜냐? 사망하면 그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보면, 왜냐면 사망이 근무 시간에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다, 이렇게 일과 시간 이후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날로 하면 이 행정 처리도 좋고 또 돌아가신 분한테도 하루 더 월급을 주는 것이니까 서로 맞는 거죠. 그래서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이에요. 근데 특진은 왜 사망한 전날로 하냐? 지금 어떤 공을 세우고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하기 전날로 특진을 해드리면 그분은 특진한 계급으로 사망한 것이 되는 것이죠. 특진한 계급으로 전사 순직한 것이 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급에 그냥 그 사람 어떤 계급의 분이 전사 순직하셨는데 그때 설명을 할 때 특진한 계급으로 설명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한 전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1, 2, 3번은 1, 2, 4번은 제 교재에 있는데 이 3번이 제 교재에 없어요. 그래서 저쪽 28번하고 35번이 교재에 없더라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1, 2, 4번을 확실하게 알면 또 3번에 OX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그렇게 좀 변명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시험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한없이 넓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36번 경지법 부신검문을 보시면 자,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즉 동행한 사람이 뭔가 동행하고 난 다음에 가족한테 연락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관이 직접 연락을 해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아니라 본인으로 하여금 그 이미 동행된 그 사람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알려야 하고요. 그래서 가번이 틀렸고요. 자, 경찰관은 부신검문 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되고 인정될 때, 즉 불교. 이것은 맞아요. 질문하기 위해서 가까운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해양경찰관서 포함이죠. 포함. 그래서 우리 이 경직법 해경이랑 함께 씁니다. 함께 쓰기 때문에 그래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고요. 자, 경찰관은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야 되죠. 강행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또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힐 수 있다 하라 밝혀야 합니다. 자, 보호 조치를 볼게요. 자,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부상자네요. 이 보호 조치의 대상자가 누구죠? 정술자, 미병부죠. 정술자, 미병부. 그래서 뭐 정신착란, 그다음에 술에 취한, 또 자살 기도, 그다음에 미아, 병자, 부상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정술자하고 미병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둘 중에 하나가 거절하면 안 돼. 거절하면 이 대상이 아니에요. 엉뚱하게 언밸런스하게 미아가 들어가 있는 미병부가 이것이 이제 거절이 가능한 그런 경우죠. 그래서 부상자 거절하더라도 보조치를 할 수 있다. 거절하면 보조치할 수 없는 것이 미병부입니다. 그래서 언밸런스하게 미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그것이 거절이 가능한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지법으로만 보면 미아를 발견했는데 같이 우리 파출소로 가자. 아저씨가 엄마 찾아줄게 라고 하면 그 미아가 아저씨 싫어요 하면 그냥 놔줘야 되는 것이 경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회 상규상 그런 것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집을 찾아주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어쨌든 경지법상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게 잘못된 조항인데 이렇게 언밸런스 하기 때문에 또 시험에 또 나와요. 그래서 정술자, 미병부 보호조치의 대상자 정술자, 미병부인데 거절이 가능한 것이 미병부예요. 언밸런스합니다. 자,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가족, 그 밖에 연구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고 연구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 의료기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할 수 있다가 인계하여야 한다죠. 여러분 즉시가 나오는데 인계할 수 있다가 즉시 뭔가 지금 강행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시 인계하여야 한답니다. 경찰관이 구호 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했을 때에는 가족을 찾지 못하면 즉시 인계해야 돼요. 그렇게 인계할 때는 해당 경찰관이 즉시 그 감독 행정처에게 통보해야 돼? 아니죠. 해당 경찰관은 이제 인계하면서 그 상대 기관 직원들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직원들끼리는 인계해줬어. 그러면 그때
기관장들끼리도 서로 통보를 해서 이중에 통제를 하자는 것이죠. 서로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해당 경찰관은 서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서장이 상대 기관장한테 통보해 주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관이 상대 기관장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찰관은 서장한테 보고를 하면 서장이 상대 기관장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의 기관장들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죠. 자, 경찰관은 구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 시위를 거절하는 경우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절하면 처벌할 수 있느냐? 경직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경직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경직법에는 거절할 수 없다까지만 되어 있고 거절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자, 경직법 경찰 장비를 보시면 자, 경찰관은 직무수행용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재산의 침해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 장비 유해성 경찰 장비를 얘기하네요. 유해성 경찰 장비를 얘기하는데 유해성 경찰 장비는 재산의 침해는 아니야. 생명, 신체에 대한 유해 끼칠 수 있는 경우 그것은 이제 유해성 경찰 장비입니다. 그래서 생명, 신체에 대해 유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 장비를 긴급하게 사용할 때에는 안전검사 없이가 아니라 안전검사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긴급하게 사용할 때는 뭐 이런 표현 없어요. 그냥 유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사용할 때는 안전검사와 안전교육을 받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유해성 경찰 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되죠. 그 종류 및 사용 기준, 안전교육, 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아니죠. 여러분 통상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이 유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제 좀 줄여서 유해성 경찰 장비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대통령령이죠. 그것이. 그래서 유해성 경찰 장비 규정이죠. 그래서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자, 경찰청장은 유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신규 도입 장비네요. 신규 도입 장비에 뭐가 들어가죠? 그래서 신규 도입 장비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교육이 아니라 안전성 검사입니다. 안전성 검사. 이 신규 유해성 경찰 장비의 신규 도입은 경찰청장의 안전성 검사예요. 경찰청장의 안전성 검사. 안전검사라고만 해도 틀립니다. 그냥 고유명사입니다. 안전검사가 아니라 안전성 검사. 그래서 유해성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는 안전교육, 안전검사를 하고 써야 돼요. 근데 신규로 도입할 때는 경찰청장이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의 안전성 검사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안전성 검사 그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강행입니다. 참여시켜야 한답니다. 자, 경찰 의무의 이행 확보 수단. 자, 형사처벌이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병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목적이 다른 거야. 그래서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자, 경찰상 강제집행의 실정법상 근거로는 경직법이다. 경직법은 뭐죠? 경찰상 즉시강제입니다.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이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에요. 이 행정상 즉시강제가 아닙니다. 이때는 구분돼요. 흔히 행정하고 경찰하고 맞바꿔 쓰지만 여기서는 맞바꿔 쓰면 안 됩니다.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없어요. 그러나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경찰상 강제집행이 아닌 것이죠. 경찰상 즉시강제의 근거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고 경찰상 강제집행은 뭐야? 여러분, 경찰 강제 또는 경찰상 강제가 경찰상 강제 집행하고 경찰상 즉시 강제로 나뉘죠. 그래서 강강즉이에요. 강강즉. 그 다음에 경찰상 강제 집행 안에 대강이직이 있죠. 대강이직. 좀 보이십니까? 대강이직.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써요.
대강이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 일반법이 대집행의 일반법이 행정대집행법, 그 다음에 강제징수의 일반법이 국세징수법, 나머지는 일반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찰 강제안에는 경찰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가 있고, 그 중에서 경찰상 강제집행안에는 대강이직,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집행벌 그렇습니다. 직접강제, 죄송합니다. 집행벌은 이행강제금을 집행벌이라고 똑같은 명칭이고, 그래서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이제 집행벌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강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법이라고 하면 대집행에서 행정대집행법, 그다음에 강제징수에서 국세징수법 이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즉시강제에 경찰상 즉시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고 강제집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자, 즉시강제는 경찰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즉시강제하고 강제집행을 뭘로 구분하냐면, 강제집행은 사전에 의무부과와 의무불이행이 있어. 사전에 의무부과와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근데 즉시강제는 사전 의무부과나 의무불이행 이게 없어. 그냥 목전에 긴급한 장애 상태를 깨트리기 위해서 실력을 가하는 것이 이 즉시강제입니다. 그래서 뭐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목전에 긴박한 경찰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동하는 것이 즉시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즉시강제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해? 아니죠.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 즉시강제가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침해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자, 강제집행도 침해적인 행위고 즉시강제도 침해적인 행위지만 강제집행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즉시강제는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국민으로서는 예상할 수도 없이 그냥 당하는 거죠. 물론 당하는 것이 이제 어떤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 경우에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강제가 가장 침익적인 수단입니다. 이 중에서는 가장 침익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법적 근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즉시강제는 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40번 국가배상법. 이게 이제 다 맞는 지문인데 이제 가나다는 그나마 좀 아셨을 텐데, 이 라마가 조금 이 라마 때문에 틀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는 이 지금 이중배상 금지 조항인데, 이것이 이 전투훈련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해서도 배상 책임이 제한된다. 이것이 이제 판례거든요. 판례. 이 판례가 사실 이제 제가 기출문제집에다가 이것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일반 직무집행에도 이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어디서 따온 거냐면 행정사 문제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법 내용이 뭐 엄청 추진되냐 추진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들이 작년 연말 연초에 엄청 많았었죠. 제가 근데 그때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행정법 문제, 뭐 대거 출제 절대로 안 된다. 왜냐? 그 35% 출제되는 경찰 행정법 안에 우리 조직법, 공무원법, 자영법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가 일반 행정법이 설 땅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경찰학 출제위원을 이제 통상 2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경찰학 교수 2명을 넣든, 경찰학 교수 1명하고, 우리 현직 직원 1명을 넣든, 이렇게 하지. 행정법 교수를 넣겠습니까? 안 넣죠. 그러니까 행정법 문제가 대거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앞으로 총론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론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군대에서 행정법적 지식을 요하는 지문들이 많이 좀 들어갈 수가 있고, 이번 문제도 행정법적 지식을 요하는 경찰 책임 문제는 이제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군데군데 지문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 연말 연초에 제가 늘상 강조했던 것이 이 행정법에 대해서는 아예 버리지는 마시고, 그러나 막 엄청 뭐 몇백 페이지짜리 보실 일은 전혀 없으시고, 다만
행정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뭐야? 조금 쉬워 보이는 내용들은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기출문제집에 뭘 넣어놨었냐면 행정사 기출문제를 제가 넣어놨어요. 행정사 기출문제가 오지선다형으로 돼 있는데 그걸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좀 바꿔가지고, 왜냐? 행정사 기출문제가 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문제를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행정사 기출문제를 좀 많이 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걸린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 걸렸습니다. 이것이 일반 직무집행에 관해서도 배상 책임이 제한된다. 이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일반 직무집행에도 걸린다. 이게 이제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모르셨던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집 보셨으면 좀 아셨을 테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5조가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그런 국가 배상인데, 이때 이 영조물이 뭐야? 공물이라고 보거든요. 공물이랑 똑같은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물이 뭐냐면 공적 목적에 제공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도로, 하천, 뭐 의자, 책상 이런 거 다, 건물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견이 사람은 아니잖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공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조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번도 조금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공물, 아니 사람이 아니면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마무리했고요. 여러분 올해 이 경찰학 시험 문제가 그냥 보통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올해 경찰학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실제 점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맞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좀 많이 틀리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조금 더 틀리신 분들은 미리부터 좌절하실 필요 없으시고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현장에서 시험 지문이 좀 길었고 또 함께 본 다른 과목 시험이 어려워서 이 경찰학도 조금 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시간을 좀 기다려 보시고, 하여튼 시험 치르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또 내년 경관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또는 순경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이런 문제들 좀 감안해서 적절하게 분량을 조절해서 그 적절하게 조절된 분량을 확실히 아는 것이, 그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다. 이 점을 좀 숙지하셔서 하루하루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